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Y스트릿에 처음 모신 얼굴입니다. 아, 네. 하나증권의 김현민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주린이 강의를 올려드렸거든요. 아, 네, 봤습니다. 진짜로 그 주식 투자 ABCD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진짜 EPS, PR, PBR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ROE 이런 것들 반응이 좋습니다. 아,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그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좀 영상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 까먹었어. 요즘 기술적 분석의 차트를 안 보다 보니까 옛날에 봤던 책들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증권에서 나름 이제 기술적 분석 가지고 또 임직원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신다면서요, 과장님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모셔서 저 대신에 기술적 분석 좀 알려달라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근데 네. 오시는 길에 어디 인형 뽑기방 갔다 오셨어요? 아, 이 인형들은 그 하나증권의 공식 캐릭터들이고요. 공식 캐릭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러고 별돌이. 다닌다고 근데? 예, 오늘은 좀 파격적으로 코디를 해서 왔습니다. 선글라스 썼네. 네. 달러 무늬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어. 그 이제 저희가 지금 오픈하는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좀 테마를 잡아서 하는 거라서. 얘가 탐욕이. 예, 탐욕이. 얘가 공포. 예. 공포와 탐욕이. 예, 그렇게. 그럼 코디를 얘가 했습니다. 뜰 때 거꾸로 사야 되는 거고, 얘가 뜰 때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거꾸로 가죠. 보통 이제 그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좀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 그 설명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진짜 기본이고 내재 가치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기술적 분석의 의미 혹은 이제 기술적 분석까지 봐야 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 분석부터 한번 대응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뭐 영어로 하면은 펀더멘털 애널리시스라고들 하잖아요. 펀더멘털.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으로 이제 뭐 네.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지 뭐 영업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서 주가가 그거에 이제 적절하게 매칭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걸로 기술적 분석은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업 그 주가 차트의 그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가 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진 않고 그냥 그 주가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분석 왜라는 방법입니다. Y는 없어도 되고 네, Y는 패턴을 분석을 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반영될 수 있을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또 나옵니다. 네. 저거는 뭐예요? 오른쪽에 그림은? 이거는 네. 그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왜 그 차트만 봐도 되는지에 대한 기본 전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주가가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제 추세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가 되풀이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차트만 보고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이런 원리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네. 차트를 볼 때 진짜 차트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네. 거기에다가 좀 약간의 펀더멘털까지 가미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막 짬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티스트는 차트만 봐야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차트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보조지표로 짬뽕을 좀 시켜야 돼. 좋게 말하면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야 돼 라는 분들도 있고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볼 수 있으면은 둘 다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보조 지표든 어떤 캔들 패턴이든 다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긴 한데 예.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알 수 있는 어떤 기업의 호재라든지 그런 재무 지표들도 같이 참고를 하면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을 굳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제 차트에서 발생하는 패턴으로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주식 종목이 보이고 있는 현상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거들자면 사실 기술적 분석을 보고 어떤 이제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우량한 기업, 네.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좀 추려놓고 차트를 보는 게 그렇죠. 그나마 좀 확률적으로 좀 낫다. 저는 좀 그렇게 물론이죠.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 봐야 되는데 RSI부터 배워볼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보조지표로 이제 시작하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예.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건 RSI입니다. 왜냐하면 이 RSI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름을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의미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동안 이제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보고 지금 이 가격이 과하게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혹은 과하게 떨어진 상태인지를 보는 지표예요. 상대 강도 지수. 예.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돼서 예.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지표예요. 거의 한 50년 정도 된 지표라서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성능이 검증이 됐었고 효과성이 검증이 된 지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MTS에 있는 차트나 어쩌면 다른 차트 보조 프로그램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아하. 보조 지표입니다. 거의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의 거의 기본. 네, 기본 보조 지표. 그러니까 깔고 들어가는 RSI 상대 강도 지수. 맞습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100까지. 네. 0이면은 완전 식어 있는 거고. 그렇죠. 100이면은 초과열이에요. 초과열인데 0이랑 100이 찍힌 적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근접하는 뭐 97, 뭐 3, 뭐 이 정도까지 근접하는 수준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찍은 적은 아직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도 좀 네.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이 RSI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사람의 피로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시장의 피로도를 측정하는 건데, 보시면은 어려운 거 나왔다. 네. 이 공식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거의 공식은 끝나버렸네. 네. 가격의 평균 상승폭을 평균 하락폭으로 나눠서 이제 그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공식은 뭐 이미 지표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아실 네. 필요는 없고,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이 기간을 14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14일이요? 예, 고정값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모든 RSI를 아. 설정하면 14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최근의 움직임 상대 강도 지수로 맞습니다. 며칠치를 넣어서 그 평균 값을 볼 거냐? 맞습니다. 왜 14일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4일. 네, 그리고 시그널은 이제 이 RSI의 평균선을 설정을 하는 건데 6일로 아마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 14일 다르고 6일 다르고. 예, 이게 기본적인 설정 값으로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0부터 100 사이의 구간이고 70을 넘으면은 과매수 구간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과열된 구간이다라고 인식하실 수 있고, 30을 밑돌면은 과매도 구간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관행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과 70. 예, 그 기준선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중립 구간으로 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왜 14일이냐라고 예. 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만드신 분이 이제 월레스 와일더라는 이제 미국의 개발자께서 만드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시고 가장 효과가 좋은, 가장 성능이 좋았던 그 기준값을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백테스팅을 해보고 요렇게 세팅을 했을 때 가장 잘 맞더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14일이면 영업일 기준으로 약 3주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 3주 정도 시간이 가장 효과가 좋더라. 그리고 그 기준선도 70을 넘었을 때는 과매수, 30을 밑돌면 과매도로 보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세팅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대부분 그러면 증권사의 MTS나 HTS에서 그 세팅 값을 내가 수정을 해서 볼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게 저희 하나증권 MTS 원큐 프로에서 RSI를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RSI를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고 시그널 기간도 설정하고 그리고 기준선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값들을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이 기간을 좀 짧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바짝 당겨요? 예. 나는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싶어 하시면은 이 기간을 좀 늘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과열려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참고해서 이제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 분자, 분모 다 달리 내가 세팅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기간을 보는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기간은 그냥 하나. 예, 그 일뿐이고. 기간 동안에 평균 상승폭과 평균 하락폭을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이야기해주신 지수 뭐라 해야 됩니까? 그 RSI 지수? 네. 지표? 지수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뭐 지수라고 네. 표현하셔도 되죠. 30 이하면은 네. 많이 냉각되어 있고 70 이상이면은 과열이 됐다. 이것도 이 개발자의 어떤 경험치에 따라서 한 거니까 네. 사람마다 이걸 또 달리 볼 수도 있겠네요. 난 한 20까지는 떨어져야 냉각이라고 봐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에 따라서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신중하신 분들은. 내가 저 종목을 바닥을 네. 놓치더라도 상관없으니. 네, 어느 정도는 좀 확률적으로 놓쳐도 상관없으니 난 진짜 확실할 때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간격을 좀 벌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20, 80 이렇게 벌리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 라면 스프도 매운맛 먹으면 다 넣으면 되고 순한 네네. 맛은 조금만 넣으면 되고 하는 그렇죠.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일률적인 맛은 안 나오는 것처럼 네. RSI 상대 강도 지수도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나눠서 쓰면 이게 꼭 맞는다, 맞다 틀리다, 네. 확률적으로 높다, 낮다가 어떻게 가늠이 될까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은 사실 본인이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맞는 값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보조 지표니까. 맞습니다. 보조 지표라서. 이거 하나만 또 맹신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한 그 RSI 한 20 나왔을 때 막 전 재산 몰빵하고 막 이래서 한 방에 다 돈 벌 수 있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렇진 않죠. 또 보조 지표라는 거고요. 네. 요걸 좀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실전 투자에서 활용법 좀 팁 좀 주세요. 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RSI를 어떻게 써먹은 거냐? 네,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대한 기준선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까 중립 구간에서 50선이 딱 중립 지점이거든요. 네. 그 지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와 이 RSI의 어떤 추세를 활용한 다이버전스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선별하는 방법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관적으로 바로. 네, RSI가 70을 넘으면은 이 주식은 지금 과열됐구나라는 신호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SI가 70을 넘은 순간 이제는 곧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차트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주가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쭉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쭉 회복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RSI가 70을 넘습니다. 예. 넘어서고 그리고 다시 70을 깨고 내려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잠깐 하락이 나오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RSI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70을 뚫었다가 깨고 내려올 때 그 이후에 이제 크게 하락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과열되어 있었다라는 신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절대적인 그 주가 수준과는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 네. 하락에 따라서 네. 그 기간 동안에 참조 기간 동안에 이제 상대적인 수준을 보는 거예요. 상대적인 네, 수준, 상대적인 수준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전략이고 요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70을 돌파한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70을 깨고 내려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쓰셔야 되는 거니까요. 70에 닿았다고 해서 그게 매도 신호가 아니라 맞습니다. 과열 구간까지 갔다가 이제 과열 구간을 식어버리는 게 이탈되는 걸 확인한 순간 이제 그때가 매도 신호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그 CNBC에서 내는 거였나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거. 그것도 보면은 공포에서 탐욕으로 가고 있을 때 파는 게 아니라 탐욕 끝까지 갔다 다시 공포로 가고 있을 때 이때 파는 걸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비슷한 거네요. 네, 비슷한 겁니다. 하나증권에도 이 공포 탐욕 지수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 개발을 했죠. 그런 것도 비슷한 보조 지표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건 여러분 고정 댓글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초급 전략은 그러한 거고. 네. 아까 다이버전스 전략은 뭐예요? 다이버전스는 사실 조금 복잡한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주가가 오를 때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오르지 않잖아요. 그쵸. 봉우리를 그리면서 오른단 말이죠. 그 봉우리의 이제 고점을 가지고 읽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봉우리에 고점이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 봉우리에 고점이 생겼어요.
근데 이 두 고점을 이은 추세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예. 봅시다. 음. 근데 이 기간 동안 RSI나 어떤 다른 지표에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가 생겼는데, 낮아져요? 예, 이 지점을 이은 추세선이 낮아진다. 그럼 이 두 추세선이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추세와 네. RSI 지표의 추세가 달리 간다. 네. 그럼 뭐 이상 신호예요? 그때는 이제 지금까지의 추세가 반전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승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저 뜻은 네.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더 열심히 사지는 않는다. 네, 이런 모멘텀이 의미예요? 약해지고 있다. 두 번째 봉우리에서는 그만큼 모멘텀이 약한데도 가격이 그만큼 반영이 된 거라서 조만간 이제 힘이 좀 빠질 것이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역시 이제 보조 지표로 참고로. 예, 그러면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하락하는 추세가 이제 반전되는 신호도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하락도 아하. 이제 골짜기를 그리면서 하락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골짜기에 저점이 있고 두 번째 골짜기에 저점이 있을 때 이 네. 주가의 각 저점을 이은 추세선이 우하향하고 있다고 네. 떨어지고 있는데. 보고, 네. 낮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표의 어, 저점과 그 두 번째 봉우리의 저점을 이었을 때 이 추세선은 또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각 추세선이 서로 다 반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이 하락 신호가 이제 상승으로 좀 반전될 수 있겠다라는 신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런 뭐 다이버전스가 떴다라고 해서 그 즉시 그때가 바닥이라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누구도 모르죠. 사실 이 다이버전스도 그냥 신호일 뿐이지 예. 이게 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신호가 그 추세가 반전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고 한번 그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펀더멘털 요인 같은 것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회사 관련된 소식들, 뉴스 혹은 뭐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의 변화 뭐 이런 것도 같이 보면 훨씬 더 좋다. 그렇죠. 아하,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좀 RS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좀 명쾌해졌습니다. 다만 이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가 다 퍼펙트한 지표는 아니고 맞습니다. 그 한계가 명확할 것 아닙니까? 이 네. 역시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완을 하면 더 좋을지도 좀 네. 알려주세요. 일단 RSI는 평균 회귀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70을 넘으면은 곧 떨어지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회귀 관점으로. 예, 평균 회귀 관점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극단 값으로 가면은 다시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걸 평균 회귀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예상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이제 실패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할 때는 네. RSI가 70을 넘어서 막 80, 그럴 90까지도 수 갈 있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럴 수도 있고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할 때는 또 막 20, 10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 이제 그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RSI를 쓸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딱 이 포인트면 사야지 팔아야지가 아니라 네. 그 역시 추세 그리고 올라갔던 RSI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때 네. 내려가기 시작했던 RSI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때 그럴 때를 더 유심히 더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RSI가 가격 기반으로만 그 계산을 하는 지표다 보니까 뭐 거래량이라든지 시장 맥락 같은 거는 반영이 잘 안 되는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막 또 그 거래량 보는 지표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거래량 또 보는 믹스되는 것들도 있고. 네, 맞아요. 오, 그래서 다른 지표랑 같이 보는 방법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오, 좋습니다. 해서 사실은 그러면 이 RSI가 공포 탐욕 지수에도 같이 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공포 탐욕 시그널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 예. 거기에 RSI를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RSI가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계산한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저희도 가격 변동성이 지표에 어떤 계산되는 항목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아, 그러면 그 하나증권 MTS에 나오는 네. 공포 탐욕 시그널은 네. RSI랑은 좀 다른 거네요. 다르죠.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 공포 탐욕 시그널은 뭐 가격 변동성도 들어가고요, 거래량도 들어가고, 아하. 뭐 모멘텀도 계산해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RSI가 일종의 고춧가루 같은 거라면 네.
하나증권 공포탐욕 시그널은 라면 스프 같이 만들어 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조합해서. 네, 여러 가지 조미료를 섞어서. 비유가 이 정도면 이제 네. 고급지지 않습니까? 아, 찰떡이네요. 해서 RSI 하나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포탐욕 시그널이랑 네. RSI랑 어떻게 그럼 뭐 이거 조합을 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이 라면 스프 맛이 좋아. 인데 거기에 고춧가루 더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SI를 단독으로만 보면은 너무 맹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보조 지표랑 같이 섞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저희가 공포탐욕 시그널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그걸 RSI랑 같이 보면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봤었어요. 혹시 예시가 있나요? 네, 예시가 있습니다. 일단 공포탐욕 시그널은 그 하나증권 MTS 원큐 프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투자자의 심리 상태를 이제 개별 종목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0점부터 100점까지 5개의 구간으로 나눴고 네. 그 5개의 구간을 이제 매우 공포부터 매우 탐욕까지 나눴는데 이제 처음에 설정을 하실 때 이렇게 공포 탐욕 시그널을 기타 지표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럼 기준선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RSI처럼. 네. 이 기준선은 지금 고정값으로는 이 매우 공포랑 매우 탐욕 구간의 경계선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기본 값으로 그냥 설정을 해둔 거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바꾸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백테스트 결과를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종목별로요? 네,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공포 탐욕 지수를 30, 70으로 세팅했을 때랑 네, 20, 80으로 세팅했을 때랑 네, 뭐 어떤 뭐 수익률이다는 점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뭐 30 구간에서 사서 70 구간에서 팔았을 때 수익률이 얼마였고 예. 그때의 승률이 얼마였고 이런 백테스트 결과를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백테스팅 그 수치는 뭐 10년치예요? 뭐 1년치예요? 뭐 어떻게 5년치입니다. 5년치? 최근 5년치. 네. 최근 5년치. 네. 오, 전 저게 제일 신기해요. 아, 백테스팅 네. 결과가. 네. 물론 양이 이제 많았죠. 과거의 확률이 앞으로도 100% 그렇게 갈 거다는 아니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하다.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시는 값으로 이제 기준선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공포 탐욕 시그널을 RSI랑 같이 세팅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예요. 네, 여러분.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는 네, 겁니다. 종목 추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점에서 RSI가 30 초반을 찍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RSI만 봤을 때는 이때 내가 사도 될까? 좀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아, 근데 이때 공포 탐욕 시그널을 같이 보면은 예. 공포 탐욕 시그널이 이때 매우 공포 구간에 접어든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봤을 때는 좀 더 매매를 결정하는데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아무도 관심 없구나,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시장이 경색돼서 어. 거의 이 지점이 얼어붙었다. 바닥이구나. 네. 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에서도 비슷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쭉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이 굉장히 저점으로 보이는데 사실 과거에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때 섣불리 매수를 하기가 좀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네네네. 있는데 RSI를 보더라도 이때 30 초반이라서 이거를 사도 될까 고민하게 되는 네네네. 경우란 말이죠. 이때 공포 탐욕 시그널을 같이 보면은 공포 탐욕 시그널은 이때 올라가요? 매우 공포 구간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매우 경색돼 있다라는 의미를 주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조금 더 좌측으로 가면 계속 네. 흘러내리던 그 주가. 네. 거기에서는 그럼 지금 30 이하까지 안 왔던 30 이하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우를 보면은 네. 이때도 30 이하까지 가거든요. 더 왼쪽. 네, 그보다는 더 내려오기 전. 내려오기 전이요. 네. 그쯤. 이때도 30 이하로 내려가긴 합니다. 근데 30 이하로 내려간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회복을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점수 구간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서 뭐 내가 여기서 실현을 할지 말지를 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점까지 내려갔다라고 해서 그게 바닥은 아니다. 아닌 거고. 맞습니다. 그 올라오는 것까지 때로는 좀 볼 필요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오, 물론 이제 바로 무슨 뭐 정답지처럼 네. 예,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거는 또 아니니까. 그렇진 않죠. 네. 뭐 맞아요. 100% 정답만 알려주는 지표면 사실
그죠. 우리가 혼자 세계 최고 써야죠. 부자 되죠. 네. 이거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있지. 맞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지. 농담입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들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름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동평균선 사실 이름만 보셔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거고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뭐 평균이 이동하는 선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차트에 뭐 RSI나 MACD 이런 거 표기는 안 돼 있어도 네.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 주가 차트에 오버레이로 이제 같이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죠. 네. 일단은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10일선이다. 그러면 최근 10일 동안의 평균 종가. 네. 60일선이다. 60일 동안의 평균 종가. 네, 맞습니다. 이거고요. 또 혹시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종류. 네, 종류가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단순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5일 동안의 종가를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산술 평균을 하는 방식인 거고요. 예. 지수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수 방식으로 이제 최근 데이터에다가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계산 방식이에요. 최근 데이터에다 더 가중치를 네. 많이 줘서. 맞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이 두 방식의 이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가중 이동 평균 방식이 있는데 네. 이 가중 이동 평균선 방식은 똑같이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긴 한데 지수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조금 계산이 선형적으로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라서 선형적으로 가중치로 네. 둔다는 건 무슨 말인지 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5일치의 그 종가가 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오늘 데이터에는 오늘 값에는 가중치를 30% 준다. 예. 어제 데이터에는 가중치를 25% 준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네, 나눠서 선형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세팅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해서 단순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 거기에다가 가중 이동평균선까지 네. 종류가 이게 여러 가지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단순 이동평균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일단은 단순 이동 평균선이랑 지수 이동 평균선이 가장 대비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두 가지를 장점 위주로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단순 이동 평균선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이동 평균 값이 그냥 최근 일자의 평균인 거잖아요. 예. 네, 굉장히 직관적인 거고, 그리고 어떤 특정 데이터에 가중치를 주지 않다 보니까 이 들쭉날쭉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노이즈가 없이. 평탄화되는 거죠. 음. 그런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기간 보더라도 그 노이즈가 평탄화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장기 추세를 볼 때 단순 이동 평균선이 좀 더 네, 그렇죠. 적합하죠. 네, 직관적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을 거예요. 예, 단점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뭐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듯이 변할 때 이런 변화가 묻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평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너무 후행적으로 반영된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순 이동평균일 경우에 네. 그러면 지수 이동평균선은 뭐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네, 지수 이동 평균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데이터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가 변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급등이나 급락이 나왔을 때 그게 이동평균선에 반영이 금방금방 잘 됩니다. 그래서 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이동평균선을 보고 싶으실 때는 지수 이동평균선을 쓰시는 게 좋죠. 그러면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5일 평균선을 보더라도 단순일 때는 한 요 정도씩 올랐는데 네. 오늘 당일에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지수 이동평균선 이렇게 되겠네요. 네, 조금 더 기울기가 커지게 올라가는 거죠. 요거 역시 그럼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예. 본인이 이제 쓰고자 하는 상황에 맞춰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드리면은 뭐 네. 타임프레임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단순 이동 평균선은 좀 더 장기간에 적합한 이동 평균선이다 보니까 뭐 네. 주봉이나 일봉을 가지고 추세를 확인하는 어, 용도로 쓰기 좋고요. 네. 지수 이동 평균선은
빠른 매매를 할 때 쓰기 좋으니까 아. 네, 단타나 스캘핑을 할 때 혹은 뭐 1시간 봉, 뭐 30분 봉 이렇게 혹은 뭐 일봉으로 좀 빠르게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조금 거죠. 더 빠르게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지수 이동 평균선이 조금 더 유리한 거예요. 맞습니다. 단순 이동 평균선보다는. 네. 오. 그러면은 지수 이동 평균선 봤을 때는 그러면은 단기 급등락 상황에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겠고. 네. 혹시 단점은요? 지수 이동 평균선의 단점이요. 네네네. 이게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노이즈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많은 거를 좀 평탄화시켜서 그 그쵸, 추세를 보고 평균으로 싶, 보려고 네, 하는 건데. 그 추세를 보고 싶을 때 쓰는 예, 건데 예. 지수 이동 평균선은 이런 변화를 너무 민감하게 잘 받아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약해지는 단점은 있죠. 나는 말 그대로 저 반평균 점수가 중요한데 네. 1등이 갑자기 막 80점 만든 애가 막 100점 맞아버리고 네. 꼴찌 하던 애가 50점인데 막 10점 맞아버리고 그렇죠. 그게 확 튀어버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또 알고 네. 본인이 세팅을 할 때도 지수 이동 평균과 단순 이동 평균을 또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어떤 상황에서 각자 이렇게 써보면 더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이동 평균선은 내가 좀 큰 시간 흐름에서 추세를 확인하고 싶을 때 쓰시는 게 좋고 지수 이동 평균선은 내가 이제 큰 추세는 확인했으니까 좀 언제 들어가야 될지 좀 민감하게 보고 싶을 때는 쓰시는 게 좋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동 평균선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지나간 차트들을 놓고 보면 저 이동 평균선 저 밑에 걸쳐 있을 때 샀고 나중에 올라와서 이때 팔 걸. 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네. 좀 후행적인 거는 있지만 네. 확률적으로 보면은 또 맞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동 평균선이라는 존재가 물론 이제 과거 평균을 다 보여준 거니까. 근데 다만 이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술적 분석의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되풀이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런 패턴이 보였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도 이런 패턴이 보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동 평균선을 네. 활용한 매매? 음, 혹은 뭐 기법이 네. 있다면요. 이동 평균선은 사실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다른 보조 지표에 비해서 네. 사람들이 또 워낙 많이 쓰면서 그런 매매 기법이 많이 파생되기도 했고 음. 일단 저는 크게 4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익숙한 매매 기법으로는 이제 뭐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 같은 게 있을 수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주가와 이평선 사이의 이격도를 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평선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 이평선부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는 전략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4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이른바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다 알아요. 맞아요. 이격도도 다 알아. 근데 이거 주린이 분들한테 어디서 설명을 안 해줘. 음, 골든 크로스는 일단은 좋은 거. 그쵸. 데드 크로스는 이름도 데드. 네. 좀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친절하게. 네, 일단은 제가 좀 차근차근 짚어드리면은, 네. 골든 크로스는 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아니면 캔들이 주요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상승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골든 크로스예요. 뭐 예를 들어서 5일선이 21선을 치고 올라가는. 네, 치고 올라가거나 혹은 21선이 61선을 치고 올라가는. 맞습니다. 아니면 캔들이 그 21선을 뭐 치고 올라가거나. 네. 그래서 여기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주가가 지금 여기서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서 캔들이 이 보라색 61선을 뚫고 올라가요. 네.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요 이평선들을 캔들이 이제 뚫고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골든 크로스 신호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이뤄내는 거죠. 그리고 데드 크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데드 크로스도 죄송합니다. 네. 이 주가가 정상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냉각이 되기 시작할 때 이 61선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이 주요 이평선들을 깨고 내려가는 이 현상이 데드 크로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항을 하락이 받는 나오죠. 것도 네, 그렇죠. 저항을 받는 건 이제 저항선으로서의 기능을 예. 한 건데 완전히 네. 이제 저게 역배열돼서 내려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역배열인 거죠. 어. 이게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순으로 이렇게 역배열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이평선 역배열되어 있는 건 보지도 않는다고 정배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산다 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본인만의 투자 전략일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물론 그게 다 정답은 아니고 나중에 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고. 네. 또 다른 전략도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격도 기반 전략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격도. 네, 이격도라는 거는 지금 가격이 이평선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말인데 얼마나 바짝 서 있는지. 네, 얼마나 이 거리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 맞습니다. 얼마나 이게 거리가 서로 멀어져 있는지를 보는 건데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눈으로만 보셔도 나오죠.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이평선이 저 밑에 있고 맞아요. 갑자기 치솟았으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 이평선들이랑 거리가 많이 멀어졌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평선 부근으로 가격이 회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격도 어디 뭐 숫자로 나오나요? 이격도가 숫자로 서비스되는 건 아니고 보시려면 보실 수는 있겠지만 굳이 저는 그걸 숫자로 볼 필요는 어차피 네. 시각적으로 딱 맞습니다. 나타나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 회귀 관점으로 보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또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급등주는 또 저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 그리고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락을 하다가 이평선이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평선 부분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겠구나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저것도 약간 또 후행적일 수도 있어요. 네, 이평선은 너무 후행적인 지표라서. 그래서 이평선 배열 전략도 있는 거, 이격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그 이동평균선만 이용하는 것도 전략이 되게 많네요. 네, 이평선이 굉장히 쓰임새가 다양해서 이거랑 뭐 다른 보조 지표 한두 개 정도만 잘 섞어서 써도 굉장히 좀 파워풀한 어떻게 보면 조합이 되지 일종의 않을까. 그냥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들. 네, 그렇죠. 조건값에 따라서. 네. 그래서 왜 그 알고리즘 매매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거 세팅해놓고 네, HTS에서 막 그런 거 되잖아요. 그렇죠. 세팅을 해놓고 이때는 주문이 나가게, 저 그렇죠. 때는 뭐 매도 주문이 나가게 이런 식으로. 네. 그 조건에 이제 뭐 이평선 기준값을 넣어서 뭐 이 지점에서 뭐 지지를 받거나 혹은 이 지점을 돌파하거나 이럴 때 뭐 주문이 나가게끔. 그렇죠. 네. 오히려 상향 돌파하면 조금 더 비싼 값에 매수 주문 그렇죠. 이렇게 넣기도 하고. 네. 재미납니다. 또 다른 전략이 있어요? 뭐예요 이번엔? 네. 뭐 이평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선이랑 저항선으로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죠. 예. 지지선이랑 저항선이라는 거는 이제 상승과 하락할 때 경우가 나뉘는 건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상승할 때는 봉우리를 그리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예. 이 봉우리가 그려질 때 이 이평선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깡총깡총 뛰듯이 이때 이평선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기하게 딱 저 때마다 급등이 나왔네요. 네, 저 때마다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를 보실 때는 예.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할 때 골짜기를 한번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요 61선에서 막혀서 다시 하락이 나오죠. 이럴 때 이제 저항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 계속해서 이평선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지지선과 저항선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굉장히 또 장기간 역배열되어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게 역배열이 되어 있고요. 혹시 그 이동평균선이 근데 이게 저게 다 정답만은 또 아닐 거예요. 이 역시 보조 지표니까.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도 알려주세요. 조심해야 될 점은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후행성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죠. 그리고 약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죠. 저 평균값이 나오기까지. 맞습니다. 내가 어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신호가 발생한 순간에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나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례를 보면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 상황에서 난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면 매수를 해야겠다. 근데 골든 크로스가 되는 순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격도가 또 멀어서 이때 사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이런 것처럼 이평선은 어느 정도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서야 이제 이평선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행적일 수밖에 없다. 네. 이거는 뭐 그냥 태생적으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그러면 또 역시나 그 하나증권의 공포 탐욕 시그널이랑 어떻게 또 이제 같이 엮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이동평균선도? 네, 그렇습니다. 이동평균선도 공포탐욕 시그널이랑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지표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나증권 원큐 프로 MTS에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걸 설정을 하시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아래에 이렇게 공포탐욕 시그널이 표현이 될 텐데 네. 이 사례로 한번 설명을 저게 드릴게요. 모바일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모바일에서 나옵니다. MTS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역배열 상태가 유지되면서 쭉 하락을 하고 있었죠.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사실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쵸.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하도 오래 떨어졌던 종목이라. 맞아요.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근데 이때 공포 탐욕 시그널을 같이 보면은 이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기 이미 며칠 전에 공포 탐욕 시그널은 매우 공포 구간을 이미 한번 찍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 지점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가장 경색되어 있는 지점이다. 어떻게 보면 이때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실 때 조금 확신을 얻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쭉 떨어지다가 약간 상황이 반전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 이미 공포 탐욕 시그널은 매우 공포 구간을 찍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보면은 이 지점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잘 맞는 사례만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게 맞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물론 당연히 안 맞는 사례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모든 보조 지표가 그렇듯이 사실은 100%의 정확도를 담보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확률을 조금씩 높여가기 위해서 다른 보조 지표랑 이제 같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만의 투자 전략을 또 세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강조해드립니다만 보조 지표. 네, 보조 지표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차트에 너무 이제 심취해 있으신 분들은 미래를 다 말해준다.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이제 신호다, 강력한 신호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보조 지표는 이렇게 됐을 때 그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예. 그게 담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담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기술적 분석을 접근하실 때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내가 한번 매매를 해보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가네 하면은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손절을 하시든지 그 좀 안전하게 자금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30 내려갔다 해서 끝이 아니라 20, 10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맹신은 안 된다라는 거고 네. 보조 지표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맞습니다. 것 정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 놓고 마지막에 그 맹신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항의하실 수도 있겠으나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부자지. 네.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또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기술적 분석 이렇게 또 강의를 또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또 조금 어려운 거 나옵니다. 이거는 좀 어렵죠. 네, MACD. CD. 네, 네. MACD는 보조 지표 중에서도 좀 어려운 보조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벌써 겁을 주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예. 지금까지는 뭐 하나의 성질을 가진
그 항목만 봤다면은 네. MACD는 세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뭔가 더 믹스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MACD를 설정하시면은 어. 세 가지의 어떤 그 조화를 보셔야 돼요. 야, 어렵다. 네. 일단 저 이름부터 어려워요. 컨버전스 앤 다이버전스. 네. 일단 이 이름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네. MA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동 평균인 거고, 무빙 에버리지. 예, 무빙 에버리지인 거고,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는 이제 수렴과 확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어렵다. 수렴과 예. 확산. 이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고 확산하는 그 패턴을 가지고 지금 주가의 추세를 본다는 지표예요.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은 만나는 거고, 네. 확산은 다시 퍼지는 다시 거고. 퍼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올라갈 때는 확산이 될 거고, 네, 떨어질 때도 막 확산이 될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동 평균선 중에서도 단기 이동 평균선이랑 장기 이동 평균선을 네.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이동 평균선의 차이를 MACD 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MACD 선에 9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을 또 그 세팅을 하게 돼요. 그걸 시그널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차이, 이걸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설정을 MACD가 하거든요. 선이 하나가 아니에요? 네, MACD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네. 복잡한데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초 여러분 앞에 듣고 오셔야 됩니다. 네, 기초를 들으셔야 됩니다. MACD, 시그널선, 히스토그램까지. 네, 히스토그램을 또 MACD 오실레이터라고도 하는데 예. 뭐 어떤 걸로 부르셔도 관계 없습니다. 히스토그램, 오실레이터가 무슨 뜻이라고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까먹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는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거죠.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막대 그래프로 네. 좀 보여주세요. 좀 더 설명을 좀 들어야 알겠는데요. 이거는 좀 어려운 지표라서 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드리자면은 MACD 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랑 장기 이동 평균선의 차이로 네. 그 값을 정하거든요. 음. 단기 이동 평균선은 12일 동안의 지수 이동 평균을 네. 쓰고요. 장기 이동 평균선은 26일 동안의 지수 이동 평균을 써요. 음. 그럼 이 MACD 값이 양수라는 거는 12일 동안의 지수 이동 평균 값이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거는 최근 가격이 더 높다라는 올라가고 뜻이죠. 있다. 네. 네. MACD 선이 양수라는 거는, 그럼 이게 음수라는 거는 최근 가격이 더 작다라는 거겠죠. 네. 그럼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겠다. 있다. 네. 그런 식으로 보는 음흠. MACD 선이고요. 그러니까 MACD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 중계하는 거예요. 네. 현재 어떻게 되고 현재 있다라는 어떻게 걸 되고 이제 있지. 중계 방송하는. 네,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시그널 선은 이런 MACD 선을 9일 동안의 이동 평균을 내는 겁니다. 예. 이거는 주가의 이동 평균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MACD 선이 이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지 데드 크로스 하는지 이런 여부를 볼 때 기준선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시그널 선은 딱 9일 선으로 못 박아져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12일, 뭐 26일, 9일 이것도 이걸 개발하신 분이 제안을 하신 값이에요. 내가 그래서- 해보니 이게 제일 잘 네, 맞더라. 이게 제일 잘 그런 식으로. 맞더라. 근데 또 이게 한 50년 된 지표거든요. 어. 50년 전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값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만약에 값을 수정하실 때, 나는 좀 단타를 많이 치는 성향이야. 그러면 뭔가 이 값을 짧게 설정을 하실 텐데, 아하. 그럼 단기 이동 평균선 값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을 때 그거보다 2배나 2.5배 이상 크게 장기 이동 평균선 값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값도 네. 시그널 값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짧게 하려면 둘 다 같이 짧게. 네, 셋 다 짧게. 셋 다. 네. 오실레이터까지. 오실레이터는 이제 거기에 연동돼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해서 이것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 네. 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MACD는 그러면 이 3종 세트 꼭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MTS에서 설정을 하실 때 네. 뭐 MACD만 설정하실 수도 있고 MACD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히스토그램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그 두 개를 다 같이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정할 때
네, 세 개가 설정할 동시에 때 다 나오게. 네, 세 개가 동시에 다 나올 거예요. MACD, 시그널, 히스토그램 이 세 개가 다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이제 정의에 대해서는 알았고. 네. 그러면 그 세 개가 나와요. 네. 얘네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MACD를 가지고 매매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전략이 예.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데 예.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 MACD도 중앙에 제로선이라고 중심선이 있어요. 그 중심선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MACD 선이 이제 본인의 이평선인 시그널 선이랑 골든 크로스가 되는지 데드 크로스가 되는지 네. 이 여부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음. 그리고 주가랑 이 히스토그램의 어떤 다이버전스 관계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MACD 선이랑 시그널 선이 서로 어떻게 크로스하는지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MACD는 일단은 중앙 0. 네. 정중앙 값을 세팅해 놓고요. 네. 그게 시그널 선이랑 어떻게 되는지. 아니요. 그 정중앙 값은 고정이 돼 있습니다. 움직일 거 값은- 아니에요, 얘도 이동 평균에 따라서. 아니요. 정중앙 값은 이미 0이라는 값으로 고정이 돼 있고요.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일단은 그럼 저도 제로선 헷갈려가지고. 네, 크로스 전략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MACD를 설정을 하시면은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여기 가운데에 0이 있고요. 네. 0선이 있어요. 이 위는 이제 저거. 양수인 거죠. 이 위는 양수의 범위인 거고 네. 이 아래는 음수의 음수. 범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 MACD 선이 이 0을 상향 돌파할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0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 모멘텀이 좀 약해지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0선의 역할인 거고요. 아하. 이 0선을 중심으로 이제 0선 위에 있으면은 단기 가격 추세가 더 강하다. 더 가격이 네.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0선 하단에 있으면은 단기 가격 추세가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이 파란색 MACD 선이 0선 하단에 있잖아요. 예. 가격 흐름이 약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주가는 실제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그널 선은 어디 있어요? 시그널 선은 여기 가운데 보시는 이 노란색 선이 시그널 선입니다. 거기 있구나. 네, 저 이 눈이 안 색깔도 사실은 뭐 다 그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좋았어.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색깔까지도? 네,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주요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는 상승 신호로 받아들였잖아요. 네. MACD 선이 이제 자신의 이동 평균선인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는 이렇게 상승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지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상승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전략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시그널 크로스 전략이 제로선 크로스 전략보다 조금 더 선행해서 나옵니다. 여기 제로선이 네, 상향 돌파되기 전에 이미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시그널 크로스 선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시그널 선은 그러면은 9일 이동 평균과 네. 맞닿아 있는 거예요. 시그널 선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MACD의 9일 이동 평균 선인 거죠. 시그널 선이. 그게 이제 저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더 한번 좀 볼까요? 더? 네. 그리고 데드 크로스의 상황도 있는 거죠. 예. MACD 선이 쭉 가다가 이제 시그널 선을 데드 크로스 할 때, 예.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MACD 선들이 이 제로선 밑에 있을 때는 주가가 확실히 좀 약세를 보이는 네.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게 돌아서는 신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럼 후행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후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보조 지표가 어느 정도는 후행적인 거죠. 후행성을 가지고 있는 무빙 거예요. 에버리지 그 평균값 나올 때까지는 맞습니다. 그쵸? 지나온 평균값이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히스토그램? 네. 그 표기가 지금 어떤 거죠? 히스토그램이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요
저 융털 같이 생긴 거. 네, 막대 그래프들입니다. 이게 이제 양수의 값인 거고 이게 이제 음수의 값인 거죠. 왜냐면 보시면은 MACD랑 시그널 값을 서로 뺐을 때 히스토그램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 구간에서는 MACD가 시그널보다 위에 있죠. 예. 그러니까 둘을 뺐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양수 영역에 형성이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는 지금 시그널선이 MACD보다 위에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빼면은 음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밑으로 음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저거는 그러면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히스토그램을 해석하자면은 예. 히스토그램의 크기는 지금 이 추세가 가속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크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가격이 볼록하다. 네, 많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네. 혹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이 양의 영역에 있을 때는 오르고 있다. 음의 영역에 있을 때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게 많이 볼록할수록 그만큼 빠르게 크게 네, 라는 뜻이고 맞습니다. 실전에서 활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럼 다 본 걸까요? 더 적용해 볼 게 있을까요? 일단 다이버전스를 볼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렵긴 하잖아요. 네. 지금 설명드린 다이버전스 그쵸. 전략이 뭐 원리는 동일합니다. 뭐 주가의 추세선과 지표의 추세선이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지금까지의 주가 추세가 반전된다라는 시도. 그죠. 반전 신호를 막 읽으려고 예. 하는 거니까 투자자들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저도 이해하기가 RSI랑 이동평균선이랑 MACD는 CD. 좀 더 네. 어렵네요. 그쵸. MACD는 조금 더 그럼 어려워요. 이걸 쉽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쉽게 받아들인다면은 네. 뭐 어떻게 활용하면 더 쉬운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요. 네네네.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 중에서 시그널 크로스 전략을 위주로 쓰시는 게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 예. 중에서는 그림 중에서는 네. 이 전략인 거죠. 이 파란색의 MACD 선과 예. 노란색의 시그널 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의 MACD 선이 노란색의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주가가 이제 점점 모멘텀이 강해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파란색의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주가가 좀 약세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처럼.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갔습니다. 네. 자꾸 저 융털 같은 것도 보고 헷갈려가지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해가 갔습니다. 네. 이것 역시 MACD 선과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처럼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역시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이동평균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좀 후행성이 이 역시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또 맞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걸 개발하신 분이 이제 제랄드 아펠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걸 개발한 결과 보고서 같은 문서에다 쓰신 게 네. MACD가 횡보장이랑 하락장에서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쓰셨어요. 횡보랑 하락장에서는 확실히 상승 추세일 때는 그래도 성능이 좋지만 횡보장과 하락장에서는 약간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쓰셨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에서는 좀 가짜 신호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MACD는 조금 잘 안 맞는다라는 걸 이걸 만든 사람도 인정. 네, 근데 상승장일 때는 이거 잘 맞더라. 네, 잘 맞더라. 그래도 솔직하신 분인가 네. 보네.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세부터 좀 판단을 하고 네, 나쁘지 않은 장세, 그렇죠. 최소한 좀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좀 활용해 봄직하고 다만 이 역시 맹신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어떤 보조지표든 이제 100% 정확한 보조지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조지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2개, 뭐 3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본인만의 조합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MACD도 네. 하나증권 공포탐욕 시그널이랑 또 믹스가 됩니까? 믹스할 수 있습니다. 믹스를 했을 때 또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나더라고요. 예. 일단 하나증권 원큐 프로 MTS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뭐 저희가 백테스트 결과도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값을 이제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저거 역시 이렇게 해보니 과거의 상승률이 어땠더라.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MACD랑 공포탐욕 시그널을 같이 설정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네. 보시면은 여기 제가 알려드린 시그널 골든 크로스가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하죠. 예.
그리고 이보다 며칠 전에 공포 탐욕 시그널이 매우 공포 구간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때 시그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이걸 같이 보고 있었다면은 이때 이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매우 공포를 찍었고 얼어붙어 있고 이제 반전 신호가 나왔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합니다. 예. 네, MACD 시그널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며칠 전에 이미 공포 탐욕 시그널은 매우 공포 구간을 한번 찍었더라. 이런 증거들을 여러 개를 봤을 때는 좀 더 본인이 판단하는 거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럼 저희가 RSI도 배웠고 이동평균선 활용하는 것도 배웠고 MACD도 배웠고 하나증권 공포탐욕 시그널도 배웠는데 네. 4개를 다 이렇게 한 화면에 해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예. 보조 지표를 이제 그 MTS가 통째로 다 그냥 차트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조 지표만 보이게 될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보조 지표를 너무 많이 보시면은 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설명해 주선. 네. 이게 뭐 적당하게 뭐 한두 개 정도를 두세 개 정도를 같이 조합하는 방법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막 너무 과도하게 많은 보조 지표를 동시에 보면은 막 어떤 보조 지표들은 이런 신호를 내는데 어떤 보조 지표들은 반대의 신호를 내기도 하고 막 더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보조 지표를 찾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조합법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술적 분석 많이 하셨던 분들 보면은 결국에는 5만 가지 차트 다 분석하고 나한테 맞는 거 한 두세 개만 남기시더라고요. 그쵸. 또 뭐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 네, 어떤 걸 남기는지는 또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네. 기술적 분석, 기술적 이제 차트 할 때 이제 쓰는 보조 지표 한 몇 개나 있다고 보세요? 보조 지표요? 그래서 해보질 않아가지고. 저도 해보지 않았고 이제 또 되게 세분화가 돼 있어서 글쎄요 모르겠네요. 이게 기본 한 수십 개는 되는 네, 거 수십 개는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100여 개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다 막 증권사 MTS나 HTS 다 서비스가 되나요? 다 되고 있죠. 그 유명한 물론 이제 모든 세상에 나온 모든 보조 지표가 다 서비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많이 쓰이는 것들은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세 가지 보조 지표는 어떤 MTS에서 쓰셔도 다 그렇죠.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잘 안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있는데 이거 터치하면은 뭐가 선이 몇 개 더 나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맞아요. 저희가 그거를 몇 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보조 지표가 사실 100% 정확도를 정답은 네. 아니다. 담보하진 않는다. 네.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서 어떤 하나의 전략을 세웠을 때 그게 앞으로도 계속 맞을 거란 보장도 없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변화를 하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본인의 투자 전략이 어느 순간 안 맞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확률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유연한 태도를 좀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 재밌었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이걸 네. 너무 들어가지고 네. 솔직히 이제 다 까먹었던 거 기억이 또 이제 새록새록 살아났고요.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증권의 김현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